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제105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참 긴 본회의가 진행이 됐고 그때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긴 회의가 진행이 될 것으로 같습니다. 먼저 원내대표님의 모든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한 89건의 법안 중 의미 있는 법안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1년이 지나도록 완결짓지 못했던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통과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조각을 완성시켰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관련 법안들과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언론인들도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자세하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국회 정상화 합의 이후 보름 동안 5번의 본회의를 열면서 민생 입법을 위해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으로서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 무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오늘도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바쁜 발걸음들이 서울과 워싱턴, 판문점, 싱가포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선만 결의와 온 세계가 염원하는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중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서 국회에서는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결의안을 지난 18일 여야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이러한 한반도 평화 흐름에 결의안 채택으로 화답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어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모으는 결의안을 자유한국당의 사실상 반대로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미국 하원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외교를 지지하는 내용의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고 이 결의안 제출에는 미국 야당인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국인 우리 대한민국의 제1당은 자당의 입장만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결의안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시대를 갈망하는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평화는 정쟁의 소재가 될 수 없습니다. 제1야당은 지금이라도 낡은 대결적 사고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시대에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방탄 국회 소집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이 보고됐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업무 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과 결과 등의 사안이 매우 중하고 증거 인멸 시도까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권성동 의원을 위한 방탄 국회 소집이 이루어진다면 국민 눈높이와 법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염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국회에서도 방송법을 핑계로 그날부터 국회를 파행시키고 홍문종, 영동열 의원을 위한 방탄 국회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리고 4월 국회가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5월 방탄국회를 소집했습니다. 방탄국회 소집에 물새일 틈이 없는 정당입니다. 지난 15대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이신행, 서상목 의원을 위해 4차례, 16대에서는 정인봉 의원을 위해 1차례 방탄국회를 연 전력 일주입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6월 국회가 방탄국회가 아닌 민생국회를 소집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2가지 정도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첫째, 자유한국당 오늘 본회의를 개최해서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를 약속해야 합니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오늘 2시 20분 이후부터는 체포 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가능합니다. 오늘까지 임기인 국회의장께서도 6월 방탄국회를 막고 민생국회를 위해 오늘 오후 3시 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마지막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차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오늘 국회의장단의 임기가 만료되면 내일부터 국회는 어떠한 회의도 열 수 없는 마비 상태에 들어갑니다. 국회 기능이 올스톱된 상태를 방치한 채 자유한국당이 6월 국회를 단기속 소집하는 것은 명백한 방탄 국회이며 자유한국당 스스로 방탄 국회를 자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원장은 후반기 국회 원구성과 연관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힘든 측면이 있다면 최소한 의장단 선출만이라도 분리해서 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에 따른 국민적 분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올바른 판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과 법위에 군림하는 성역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 의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부산 급물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향한 여정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상황 변화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물론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서도 우리의 주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길에 진보와 보수,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이미 원내 대표 간에 어제 처리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했던 자유한국당이 이 합의마저도 무산시켰습니다. 판문점 선언 지지마저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계속해서 반평화 세력으로 가겠다는 것인지 묻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평창올림픽 이후 전개되어 온 1년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깎아내리고 비난하기에 급급합니다. 최근 며칠 동안에도 북미 정상회담이 난관에 부딪혀도 문재인 정부 탓했고 순조롭게 진행되어도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못 보겠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못 보겠다는 못난 심보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최근 행태를 보면 한반도의 역사적 대전환기 속에서 길을 잃고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일요일 오전에는 쇼라고 비난했다가 오후에는 만남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말을 바꾸더니 어제는 또 쇼라고 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미국이 문 대통령에게 북핵 협상에서 빠지라고 했다는
가짜 뉴스까지 생산해서 매일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늪에 빠졌을 때는 허우적할수록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어제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자유한국당이 지지 결의안을 자유한국당에서 동의하는 것이 늪에서 빠져나온 방안이기도 했습니다.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동아줄을 던져줬는데 이를 자유한국당은 거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반평화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형국입니다. 기억을 돌이켜보면 2014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개방론을 주장했을 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통일개방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당시 황우여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회에 한반도 통일 평화협의체를 두고 여야가 함께 국민적인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통일 대북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자는 제안도 했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여야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의 입장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고 이제 그만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빨리 이 반평화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제 20대 국회 전반기의 마지막 본회의였습니다. 89건의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중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물관리기본법 등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중점 법안 11건이 포함됩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더불어민주당의 중점 법안 중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성과 공유제를 뒷받침하는 내용이고,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기술 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통과된 더불어민주당의 중점 법안 중에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도 있습니다. 이 법은 소상공인이 영업하는 업종에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진입하거나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없도록 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했고, 이훈 의원 발의안을 토대로 관련 업계와 부처 등의 의견을 종합하고 오랜 논의 끝에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 이번에 통과시킨 것입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되면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소상공인은 물론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하위 법령과 심의 기준을 꼼꼼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후반기에도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 그리고 그동안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현하고 지원하는 법안, 그리고 이번 6.13 지방선거 공약 실천을 위한 법안 등 민생과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챙기겠습니다. 네, 세월이 참 빨라서 20대 국회의 상반기 국회가 어제 마무리가 돼서 여러 가지 감회가 또 세상이 새롭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정책위 수석 부의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그 남북관계에 대해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우 유감스러운 게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국회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인간 삶에서도 그렇고 정치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과 그 사람의 약속은 그 무게가 남다릅니다. 특히 정치에서 신의성실에 기초한 약속은 매우 중요한데 당초 판문점 지지 결의안은 원내대표 간 교수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의해서 드루킹 특검법, 추경, 관련 민생법안 등과 함께 통과하기로 약속을 했던 법입니다. 원내 교수단체 대표 간의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버린다면 도대체 에서의 합의와 서로 간의 협치가 어떤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합의했고 약속했던 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의 판문점 지지 결의안 부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원하느냐 아니냐는 차차더라도 최소한 자기 말과 약속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정치의 기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합의문을, 그러니까 지지 결의안을 지키지 않는 과정에서 제기한 문제가 너무 어이없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지적을 했는데,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를 북핵 폐기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잘 아신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는 판문점 선언에서의 합의 내용이고 정상 간에 또 현재 북미 정상 간에서도 합의 수준이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란 말은 단순히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노태우 정부 시절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서부터 시작해서 일관되게 남북 간의 북핵 문제를 포함한 높은 차원에서의 한반도의 평화 체제와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 남북 간의 합의 그리고 국제사회의 합의가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당연히 그 안에는 북한 핵의 폐기도 포함되어 있고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미국의 대북 핵 선제 공격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수반돼서 폐기돼야만 한반도의 확고한 핵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자국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그 핵전쟁의 공포를 갖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없습니다. 아마 유럽에서 이런 얘기들을 자국의 핵무기를 배치한다고 주장한다면 매우 비정상적인 정치입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이미 국제사회 합의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러한 그 핵무기 없는 세상을 통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건 두 번째인데요. 한반도 평화체제가 이 평화체제란 말이 북한이 쓰는 용어다라고 해서 못 받겠다고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89년 9월 11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국회에서 특별연설을 하십니다. 그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시하셨는데요. 그때 휴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자라는 제안을 하십니다. 당연히 남북기본합의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 담화문을 연설을 발표하시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남북 당사자 간의 협의 해결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북한의 주장이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은 더군다나 홍준표 대표를 정치권에 발탁해준 일종의 스승 같은 분이죠. 자기가 존경하고 있는 정치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노태우 대통령과 홍준표 이 김영삼 대통령 즉 보수 정권의 두 대통령께서 이미 평화체제 문제를 얘기했고 이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쳐서 일관되게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지금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데 이것을 폐기하지 않으나 평화체제 문제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 그래서 북한의 주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 최소한의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전해드리겠지만 박스무지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알고도 이러면서 최근에 이러한 그 한국의 야당의 행동과 반대로 미국에서의 움직임은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미 정상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약 형태를 의회에 제출해서 동의받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북미 간에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지만 실패와 서로 간의 합의 파기가 반복된 것 중에 하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집권 초기에 하지 않고 집권 하반기에 했다는 측면. 두 번째는 이것이 행정부의 합의를 끝나서 정부가 바뀌면 무산됐다는 건데요.
트럼프 정부는 이 과거의 잘못을 확실히 되짚고 재검토한 이후에 지금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즉 정권 초기에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밀어붙인다는 점, 그리고 국회 비준을 받아서, 의회 비준을 받아서 이것이 트럼프 정부의 합의가 아니라 워싱턴, 미국 전체의 컨센서스라는 것을 북한에게 분명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고문적인 것은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와 함께 CVIA, 여기서 A는 Assurance입니다. 안전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안전보장을 북한에게 약속하겠다는 것이 폼페이오 장관 이후에서의 발언입니다. 저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이 잘 진전돼서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의 새로운 획을 긋는 전환점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협력을 위해서 다음 발표 순서를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여러분이신데요. 일단 금태섭 부대표님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한정혜 우리 환노회 강사님, 그다음에 신동훈, 김병욱, 김종민, 권칠승 부대표님 순으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태섭 의원님은 아마 드루킹 문제에 관한 현안이고요. 한정혜 의원님부터 다른 나머지 부대표님들은 최저임금법에 관한 잘못된 내용들에 대한 설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한정혜 의원을 비롯해서 부대표께서 발언을 하실 텐데요. 오늘은 끝나고 나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한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태섭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직접 시간을 네, 김경수 전 의원과 관련된 감정적이고 악의적인 보도가 매일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경찰을 통해서 유출되는 겁니다. 피의사실 공표나 확인되지 않은 수사 상황 유출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 개입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경찰청 차장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정보 유출의 경로의 확인이나 혹은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어떤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혹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과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면 경찰 조직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끝까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고 미흡한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방식을 좀 바꿔서 먼저 신동근 의원님, 김병욱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권칠승 의원님 순서대로 하시고 마무리를 우리 한정혜 간사님이 최저임금법에 대한 어제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해서 법안 토론회에서 일부 야당들이 마치 이 법안 개정이 줬다 뺏는 각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자 돈이 없는 임금 삭감은 분명한 비법입니다. 최저임금을 다시 뺏는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과도한 비난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실제 최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100% 얻게 됩니다. 다만 현재 임금보다 10%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보다 10% 높은 수준의 차상위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68% 정도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이는 사용자의 지불 능력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의 임금 인상에 사용하게 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향상이라는 제도의 본연의 취지를 살리게 됩니다. 차상위 노동자, 고임금 노동자에게 동일한 인상률이 적용될 경우 임금 격차가 오히려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삭감법이 아닌 최저임금 1만 원을 위한 필수적인 입법 조치였다는 점을 밝힙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통해서 저임금 노동자 소득 향상 그리고 그와 연계된 소득주도 향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 김용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최저임금을 올해 16.4%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요. 그에 따라서 최저임금 산입법인 조정을 포함한 재료 개선에 대해서 노동계와 경제계가 모두 공감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9월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산하에 재료 개선 전문가 TF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전문가 TF에서 합의된 내용은 상여급의 정보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복리후생급에 대해서는 현금만 포함시킨다, 현물만 포함시킨다, 현금과 현물 모두 포함시킨다. 이 세 가지 안이 개선안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이 개선안을 최저임금 전체위원회에 회부해서 논의를 하였으나 올해 3월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판노위 법안 소위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제도 개선 논의 경과를 청취하였고요. 그리고 노사 간의 의견도 수렴하였고 그리고 최저임금 법안을 구체적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었고 판노위 법안 소위에서도 4차례 이상 수기를 거친 그런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민 예, 원내부대표 김동민입니다. 기다리세요. 안 들어옵니다. 갑자기 안 들어오죠. 그냥 할까요? 예. 지금 이제 쟁점이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기본급은 낮고 뭐 상여금, 복리후생비 이렇게 많이 얹어서 주는 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을 한다 이래버리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도 기존에 있는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못 본다. 이런 이제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가능성도 있어서 이번 최저임금 입법 과정에서 개정 과정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준을 하나 정한 게 있거든요. 대개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들이 2,500만 원 정도 월 연소득 2,500만 원 정도면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대개 한 50% 정도 해당되는 중위소득인데 이 중위소득 이하를 받는 저임 노동자들에게는 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 이상만 산입하고 그 이하를 받는 사람들은 이번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이 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복리후생비 7%라고 하는 거는 보통 한 월 11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 11만 원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대개 복리후생비로 평균 받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저임 노동자들은 그 11만 원 이하로 받게 됐을 때는 이게 최저임금 이 산입범위 확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최저임금 정책의 핵심은 2,500만 원 정도 이하를 받는 저임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맞춤형 최저임금법이다. 이런 점들을 꼭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대개 보면 뭐 4천, 5천 이렇게 연봉 받는 분들도 복리후생비나 수당 때문에 기본급은 최저임금인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을 좀 개선하는 게 이번 최저임금법의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안 들어오나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이 상여금 지급 주기를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대한 통제를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 TF에서 그 안을 반영한 것이고요. 총액을 유지하면서 상여금을 월별로 나누어 줄 경우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하는 의견도 상당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임금체계 개선을 유도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를 명문화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것이 전문가 TF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보다는 단체 협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단체 협약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향후에 노사가 이번 산입범위 개편의 취지에 맞게 임금 체계를 개편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한정혜 환노위 간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안 되나요? 그냥 간단하게 잠깐만 저걸로 고쳐. 안 돼요 마이크? 여기 좀 매일 지난번에도 계속 안 돼? 꺼지지. 네. 저희 돈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계를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문제라서. 근데 의원님 아무래도 큰 목소리로 해주시는 게 것 같습니다. 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필요했던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6.4%라고 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을 하면서도 노사가 다 산입범위 조정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로 인해서 전문가 TF가 꾸려지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득 분위로 쭉 봤을 때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정도로 나눈다고 하면요. 소득 4분위와 5분위에 해당되는 분들은 최저임금에 비해서 80 정도의 연봉을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기본급 정도로만 규정되어 있는 탓에 이분들조차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연봉 한 3,400 이상을 받는 분들 중에 5만 명 정도, 연봉 6,600만 원, 6천만 원 이상을 받는 분들 중에서도 한 3만 명 이상 정도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급만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아무런 벌칙 조항이 없다라고 하면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연봉을 이렇게 주고 있으면서도 해당 사업주에게는 징역 2년, 벌금 3천만 원 정도의 벌칙 조항이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대폭적으로 주고 있으면서도 기본급이 최저임금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기본급에만 최저임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대폭적으로 가져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기 상여금의 비율이 높은 기업 보시면 대체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고 기업의 이익도 많이 나고 있고 조직화되어 있는 노동자가 주고 있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기 상여금의 비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기본급이 최저임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서 전기 상여금은 훨씬 더 높아지는 상여금을 더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가면 갈수록 임금의 격차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여러 부대표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애초에 전문가 TF에서 저희에게 줬던 안은 전기 상여금은 100% 산입해야 된다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해본 자료에 따르면 전기 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기 상여금을 받는 노동자가 상당수 있습니다. 10인 미만, 30인 미만, 100인 미만, 즉 다시 말해서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도 불구하고 일정 %의 상여금을 받는 노동자의 수가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TF에서 저에게 주신 안처럼 정기 상여금을 전체를 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집어넣게 되는 경우에는 그 영향이 너무 큽니다. 저희가 보호하고자 하는 분들은 중위소득 이하의 노동자의 소득을 어떻게든 좀 더 상향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인데 그것이 아닌 게 아니라 정기 상여금을 100% 넣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속도를 더 빨리 가져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회에 주어진 것은 정기 상여금을 100% 다 산입을 해달라고 하는 안이었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최소한 정기 상여금 중에서도 한 300% 정도까지 받는 노동자들은 보호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300%까지 받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독립후생비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독립후생비의 경우에도 사실은 조금 도식화되어 있고 대기업일수록 독립후생비의 내용이 훨씬 더 알차고 많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체로 가지고 있는 게 10비 정도입니다. 중식비. 여기 계신 언론인들께서도 아마 중식대 10만 원 정도는 아마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중식대 10만 원과 거기에다 조금 더 준다라고 하면 교통비가 10만 원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사실은 보호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또 다른 것은 별거 없고 이 복리후생비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복리후생비에서도 일정 부분을 포함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 TF의 의견이었습니다. 전문가 TF의 의견은 복리후생비를 하나도 넣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에서부터 현금으로 주는 모든 복리후생비를 다 포함해야 된다는 안, 그리고 현금에 더불어서 현물, 그러니까 식사를 제공하거나 차량을 제공하거나 또는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까지도 포함을 해야 된다고 하는 안까지 굉장히 진폭이 컸습니다. 결국은 복리후생비도 어떤 방식이든지 일정 부분은 포함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안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가 그래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그리고 최저임금 대비 그보다 조금 더 높게 받는 노동자, 다시 말해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를 받는 노동자를 어떤 방식으로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복리후생비의 7%까지, 즉 복리후생비를 보면 최저임금의 7%까지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 2달 정도 흘러서 여러분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3월 달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하나 노동시장에 충격이 큰 사항을 하나 더 저희가 합의를 해서 법안을 성안시킨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급휴일의 법제화입니다. 빨간 날을 유급휴일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유급휴일,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이 한 15개, 14개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유급휴일로 했을 때는 공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이것이 지금 주휴일처럼 임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4일 정도에 해당되는 임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2020년부터 실시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 중소기업에는 이미 2020년부터 14일분에 해당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그것까지도 이미 저희가 부담을 가중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저소득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좀 최소한 그분들의 의견들을 반영시킬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어떻게 보호할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결합된 상황에서 만들어진 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속 조치로서 ERTC 제도라든지 다른 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국회에서 더욱더 가열차게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 임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동자들도 보호하고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좀 저희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특히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이런 불합리한 것을 해소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이건 뭐 구체적인 통계 숫자와 또 객관적인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이 최저임금 산입법 문제가 복잡한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충분하게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떤 통계와 근거 이것에 의해서 이 최저임금 산입법의 문제를 언론에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네, 그러면 혹시, 질문을 좀 혹시 질문 있으시면 두 분 받고 네. 조금 앞으로 오셔서 소리가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마이크가 있어야 하는데 네. 저 연합뉴스 최정희입니다. 근데 이제 뭐 내용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좀 비판받는 지점 중에 하나가 양재노총과 경총에서 다시 이렇게 문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회에서 좀 무리하게 했다. 좀 공론화 과정을 더 거쳤으면 잘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아까 우리 의원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하고 나서 바로 그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 전문가 TF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TF에서도 개선안을 작년 12월 22일 날 도출을 했는데 또 최저임금 전체 회의에서 그걸 이어서 3월까지 논의했지만 거기서는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노동계와 경제계의 의견이 달라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이것이 국회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 TF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 여기에서 논의를 3월까지 했는데 안 됐고 몇 달 동안 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저희 환노위 법안 소위에서 저희가 최저임금위원회 국민지원 제도 개선 논의 노사 의견 수렴 최저임금 법안 심의 그래서 저희 환경노동위 소위원회에서만 해도 4번이나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노사 간의 의견을 듣고 이걸 조율을 하는 과정이 있었다. 어제 갑자기 졸속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왜 양재노총과 경총에서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국회에서 처리를 했느냐는 부분인데요. 최저임금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노사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사공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렇게 따지면 주체가 한 11개 정도의 11개 정도 되는 조직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양재노총은 합의를 했습니다만 그 외에 경영자 측에 해당되는, 사용자 측에 해당되는 여러 단체 중에서 소상공인단체 그리고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경총 중에서 경총만 거기에 합의를 했습니다. 나머지 세 단체에서는 국회에서 계속 논의를 해달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익위원회였습니다. 결국은 양쪽이 갈등을 벌일 때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공익위원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것을 논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저임금위원회로 다시 넘길 수가 없었다. 이미 공익위원들의 의견이 그렇게 해서 넘어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다만 저희가 비공식으로라도 조금이 노사가 합의를 해서 그 안을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주시면 그것으로 입법을 성안을 하겠노라라고 기다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 법안을 논의하는 날까지도 저희가 기다렸습니다. 비공식으로라도 노사가 만나서 어떤 방식이든지 합의를 해서 그것을 주시면 그 안으로 받겠노라고 하는 의견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제시를 한 바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서울경제 하정현 기자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논의할 때 회의 과정에서 3명의 서울수연이 제안을 했고 그걸 가지고 교육부에서 안이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정희 대표님은 그거 관련해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영수 의원님은 기본적으로 서영수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양극화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느냐, 그리고 통계 자료에 굉장히 천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 의원님 나름대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 TF, 제도개선 전문가 TF에서 국회로 넘기는 전기 상여금을 다 포함하라고 했는데, 과연 이 전기 상여금을 다 포함했을 때의 효과가 예를 들어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였던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그 대부분 조직화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상여금이 그냥 취업 규칙에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협으로 지급 시기나 이런 것들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취업 규칙과 관련된 취업 규칙 변경과 관련된 특례를 우리가 법적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단협을 개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방식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 중소노동자들, 조직화되어 있지 않는 단협이 없는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취업규칙 변경이 바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기 상여금을 다 집어넣는 것이 과연 양극화를 줄이는데 우리가 바른 일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셨고요. 이 안을 비공식적으로 저희에게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 뭐냐 하면 전기 상여금 중에 한 300% 정도를 안고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는데 그 안만 가지고는 야당이나 또는 전기 상여금을 100%를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문가 TF 안에 맞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서도 약간은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공식 회의석상이 아닌 얘기를 할 때 논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야당의 경우에는 공유생비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전문가 TF에서도 공유생비와 관련된 논의를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달라는 점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합의점이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요. 중위소득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가 어쨌든 우리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여서 중위임금 정도를 받게 하자라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럼 현재 우리나라의 중위임금이 한 2,508만 원 정도 됩니다. 최대한 여기까지는 맞춰주고 또 이 이하의 노동자들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인데요. 그렇게 되니까 20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전기 상여금이 39만 원, 이게 연 300%입니다. 그리고 공무생비 11만 원. 이렇게 하면은 최저임금 2,470만 원. 우리가 지금 2018년도가 157만 원 아닙니까? 곱하기 12달 하면 1,889만 원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상여금 300%와 11만 원, 이걸 더하면 2,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2,500만 원까지의 노동자는 이번 법에 의하더라도 전혀 손실을 입지 않는 그렇게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날 새벽에도 이 정신에 입각해서 합의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한 분만 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SBS에 준비한다면서 민주노총에서는 어제 분명히 통과로 인해서 통합 투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의사로서는 대책이나 입장 같은 거 민주노총에서 사실 노사정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좀 나쁘지 않은 것이 지금 제가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최저임금은 진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3천만 원, 4천만 원, 뭐 6천만 원 연봉 고임금에 있는 사람들까지 임금을 높여주자고 하는 것이 최저임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노총이 이 내용을 조합원들한테 제대로 잘 설명을 하면 저는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5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까지 아무 영향이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서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좀 더욱더 이 내용을 잘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만 마칠까요? 네, 그러면 아니요. 질의는 마치고 제 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굉장히 아마 언론인 분들이 예상외로 10시, 1시간이 다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예외적인 날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또 본회의가 마무리가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나왔습니다. 제가 그 결의안에 관한 협상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사실 언론인 분들께서 많이 협상에 중간중간 궁금해 하셨지만 협상이 결렬되거나 뭔가 잘못될까봐 사실 조심조사하면서 모든 언론인들께 전화를 받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렬이 된 이후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문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의안은 애초에 시작된 것은 오늘 임기가 마감되는 의장님께서 적어도 국회가 이렇게 남북 관계가 뭔가 변화가 되고 북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뒀을 때 과연 국회가 무엇을 할 수 있나 라는 것에 대한 물음이 있었고 그것에 의해서 적어도 비준 동의안이 어려우면 지지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여야 공동의 결의안을 라도 내자라는 것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결의안을 내주셨죠. 물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강력한, 조금 더 지지하는 내용으로 담고 싶었지만 그래도 의장님의 그 결의안에 근거해서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유한국당, 다른 야당들은 다 적극적으로 동의해주셨습니다. 대부분은.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 건 폐기, 이미 앞에서 설명하신 폐기가 정도가 아니라 의장님이 제안하신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지하고 협력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담은 일장을 아예 빼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해 보려고 하고 문구 수정을 통해서 그 정신을 담아보고자 했지만 결국 그게 되지 않아서 저희가 결국 그 결의안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이 되고자 했는데 결국은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고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의안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짧게 양승태 사법부 결국 청와대와 적극적인 기획하에서 박 대통령이 좋아할 판결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기간 내내 박근혜 정권 시기에 재법원만 가면 2심 판결, 제대로 된 2심 판결이 뒤집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조금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반드시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의협, 사망, 이주기입니다. 청년 하청업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멈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이 추진 중이라는 얘기가 자꾸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대 25%의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들은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한미 무역 관계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양국 일자리 모두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민간과 협력해서 관련 동향 파악해서 우리나라 입장을 설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전반기 국회 종료했습니다. 오늘도 아마 특검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의장이 제대로 오늘이 임기가 만료돼 있는데 의장 선출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또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의장 선거는 안 하고 6월 국회는 소집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제발 좀 속히 국회가 정상화될 수 최소한의 정상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반기 의장선거 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야당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장시간 했는데 사실은 최저임금 문제가 너무나 좀 중요하고 또 내용이 복잡해서 따로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그냥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길지 않게 할 테니까 오늘은 우리 언론인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